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홍콩 ELS 상품의 대규모 원금 손실 여부가 폭풍 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삼는 ELS, 즉 주가 연계증권 상품에 투자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이 반토막 날 지경이죠. 은행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손실이 확정되고 당국 조사 결과 불안전 판매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제2의 라임 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집중 진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홍콩 ELS 손실 논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덕희 금융정의연대 대표,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전문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콩 ELS 주가 연계증권, 우리 시청자들에게 조금 낯설지만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본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 그런 조금 어려운 상품입니다. 지금 대규모 손실이 난다. 그러니까 원금을 상당 부분 잃을 우려가 있다는 보도에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송재경 전무님, 네. ELS 우선 시청자들 위해서 조금 쉽게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지금? 네.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이제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예.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주가 연계 증권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뭘로 좀 비유를 하냐면 예. 한마디로 하면 풋옵션 매도 전략을 쓴 수익 상품이다. 되게 어렵죠. 그것도 어렵네요. 네. 풋옵션 매도 전략을 쓴 상품이다. 예. 근데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 ELS를 산다는 거는 네. 내 자신이 개인 자동차 보험 회사가 되는 겁니다. 투자자가 보험 회사가 되는 셈이다. 네네네. 그래서 자동차 보험 다 가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보험회사는 1년에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돈을 받고 사고가 안 나면 그 돈이 보험회사한테는 수익으로 그대로 잡히죠. 그렇죠. 보험료만 수입이 되고. 예, 이것은 마치 ELS에서 네. 사고가 특정 구간 안에서 주가가 더 안 빠지면 네. 이게 약속돼 있는 그 구간 안에 있으면 내가 이자라고 표현된 그 보험 프리미엄을 받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자, 만일 자동차가 대파가 나는 사고가 났다. 보험금 많이 나가죠. 그럼 보험사가 그걸 그대로도 자기가 보험료 받은 거에 몇십 배를 물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결국은 지금 ELS 상품은 마치 개인이 자동차 보험회사가 돼서 보험료를 수취해갖고 이자를 버는 구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홍콩 H지수가 급격한 하락, 네. 대형 사고가 나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홍콩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한 ELS잖아요. 지금 언제 많이 팔아서 현재 도대체 홍콩 H지수가 어느 수준으로 떨어질길래 이런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지금 판매했던 상품들이 3년 만기가 내년 상반기부터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는 홍콩 지수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코스피 지수도 있지만 코스피 200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만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홍콩 H지수도 홍콩 중에서 중국에서 상장된 우량한 기업이라고 국영 기업이라고 하면 그 기업만 모은 주가 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팔 때 당시에 이 지수가 한 12,000 정도였어요. 12,000. 근데 작년에는 완전히 21년에 예. 많이 팔았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5,000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그나마 좀 회복을 해서 6,000을 가깝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무님 설명하셨듯이 일정 구간 안에 있어야 돼요. 이제 이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이 엄청 손실이 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구간을 벗어난 거죠. 보통 100% 주식을 봤을 때 70 내지 60 구간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두 상품 중에 하더라도 70과 60은 지금은 다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가 4조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얼마 내년 상반기 만기 되는 게 예, 은행만 은행만 5대 은행만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손실 예상되는 금액이
뭐 42% 잡으면 한 3조 정도가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 리서치한 데는 보면 10명 중에서 3명이 손실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좀 단정하게 좀 3조가 손실이 된다면 이 펀드 사기라든지 파생 상품 손실 규모 중에서는 제일 규모가 클 수가 있겠네요. 만약 그리 된다면. 예, 그렇죠. 이게 사기냐 아니냐는 좀 이제 또 다른 다른 문제죠. 문제일 수 어쨌든 있을 건데 손실로만 본다면. 손실 규모면 사실은 대형 손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현재 홍콩 H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 대표님이 김대기 대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번 손실 구조를 좀 정확하게 현재 수준에서 H 지수가 몇 %인데 어떻게 해서 손실이 됐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현재 H 지수하고 예, 그림을 기준이? 혹시 예. 열어봐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기 맨 왼쪽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ELS는 구조 자체가 예. 기본적으로 3년 만기를 가지고 3년. 갑니다. 예. 그다음에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이 가능한지를 체크하는 총 그래서 1년에 2번, 3년이니까 합치면 6번의 조기 상환 기회가 발생한다. 조기 상환 기회가 발생하는 게 그러니까 있고 6개월 안에 그 조기 상환 구간에 충분히 도달해 있으면 예. 원금 돌려주고 이자까지 더해서 준다. 준다. 그게 6개월마다 이제 기회가 온다 보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손실이 발생하는 구간이라는 녹긴 배려라는 게 있네요. 저 빨간 네모에 그 예. 구간을 한 번이라도 밑으로 간다면 손실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만 터치하기만 하면 녹이고는 확정되는 거죠, 손실이. 손실은 그러니까 지금 상품 중에 대부분 저 밑으로 한번 떨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 ELS 안에 녹인과 노녹인 이게 되게 어려운데 녹인. 이제 되게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녹인이라는 거는 50% 내가 들어갔을 때의 지수대에서 반토막이 거의 날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50%까지 나야만 원금 손실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보시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당시 12,000이 이제 21년도 2월 달 최고점이거든요. 예. 대략 상반기가 10,000에서 12,000 사이에서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대충 11,000을 평균으로 놓고 보고 예. 그럼 반토막이면 5,500이잖아요. 대충 그 정도를 한번 그러니까 히트를 했느냐, 밑까지 빠졌냐, 한번 빠졌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빠졌다. 녹인이 돼 있는 것들이 지금 대충 금액들이 한 5조 가까이 된다. 한 라고 번이라도 그 50% 밑으로 떠진 금액이 5조 정도 된다. 예, 대충 5조 정도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손실이 확정된 거지 않습니까? 녹인 예, 근데 상품 그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처음엔 90%, 그다음 2년째는 80%, 그다음에 70%로 네, 이게 그렇게 스텝 다운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시점이 70%보다 넘기만 하면 다행스럽게도 한번 터치는 했지만 70%만 넘으면 원금과 이자를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가 있다. 만기 됐을 때 비록 녹긴 구간에 들어가서 손실 구간에 됐더라도 한번 터치했더라도 50% 밑으로 떨어졌더라도 만기 때 70%로 회복하면 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야, 관건은 그러면 이제 만기 때 70%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그 H 지수가. H 지수. 근데 대략 그게 70%까지 가려면 대략 거의 한 8,000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몇 퍼센트 올라가요? 30% 가까이 올라가야 됩니다. 30%. 지수가 30%를 짧은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안에 올라가야 되는 게 상당히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거다. 증권회사에 계신데 증권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중국 지수, H 지수 30% 올라갈 확률 얼마나 될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런 거는 사실은 전망이 거의 불가능하다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무슨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우리가. 예, 네. 지금 사실은 이게 이게 50% 반토막이 날 거라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던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로서는 증권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손실 구간 한 번이라도 터치해서 손실이 확정된 금액이 5조 가까이 되는데 만기에 70%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시장의 문제니까 이걸 가입해서 지금 손실이 현실화될 걸 우려하시는 분들이랄까? 어떤 분들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지금 현재는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DLF 사태 때를 경험했을 때 DLF? 예상을 하면 2019년도에 그거는 기초자산이 금리였어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해가지고 원금 전체 손실 난 적도 있었는데 투자분들은 그때가 한
60대 이상 고령자가 50% 이상 되었거든요. 60대 이상의 절반이 예. 넘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은퇴자들이 은퇴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고령자가 은퇴의 목적으로 노후 관리용 자금들이 많았죠. 특히 은행에 갔기 때문에 지금 8조 4천억 말씀드렸던 건 상반기인데요. 네. 하반기까지 합치면 한 13조 정도 되는데 은행 5대 은행에서 판매한 게 5대 은행에서 판매한 ELS 잔액이 예. ELS 잔액이 13조 정도 되는데 이건 은행에서만 판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을 찾았던 고객들은 저희들이 추측하는 50% 이상 고령자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 뭐 방송사 언론의 피해자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고령자들이었거든요. 뭐 전 재산을 맡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보니까 ELS, 그러니까 디레포 사태 아니면 라임 사태 때 비슷한 유형이세요. 다들 설명을 제대로 못 듣고 위험성을 못 듣고 내 전 재산을 사실 분산 투자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 재산을 걸게끔 했다라는 것들에 있어서는 은행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죠. 지금 이제 우리 김두기 대표님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은행에 찾아간 많은 고객들 ELS를 산 분들 중에서 60대 넘은 분들이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든지 또 뭐 원금이 보장된다 이런 말은 안 들었겠죠 설마.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금융감독원이 조사하는 불완전 판매냐 아니냐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쟁점이죠. 그리고 은행은 녹취가 다 돼 있고 위험성을 고지했고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고 고지했기 때문에 알렸다 다.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입장들을 언론을 통해서 저는 접을 했는데요. 이제 피해자들 사례를 들어봤을 때는 저는 거의 100% 불완전 판매라고 보고 있죠. 피해자도 왜냐하면 혹시 직접 만나서 아니 들어봤어요? 언론에서 나왔던 언론 다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앉아가지고 피해자가 그 인터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이제 DLF 때도 그랬고 라임 때도 그랬고 해피콜이라는 거 모니터링 콜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원금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얘 답을 다 이끌어내요. 이제 이끌어낸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해피콜을 했기 때문에 위험성을 고지했고 원금 손실을 알았다고 해서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국민은행이나 은행들이 이야기하는 건 모니터링 콜이라든가 아니면 AI 이걸 통해서 녹취한 것들에 있어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기 다 했다. 그리고 위험성을 고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축척을 되는데요. 예. 그렇게 2019년도 버전으로 하더라도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였고 그렇게 해도 불완전 판매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불완전 판매로 배상 비율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라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CI 금융, 무역금융, 디스커버리 펀드 다들 불완전 판매로 배상 비율이 뭐 30에서 80%까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0%는 자기 책임 원칙을 했기 때문에 상한이 80이었거든요. 네. 이제 설명 의무 위반과 적합성 위반 원칙을 합치면 한 30%가 금감원이 책임졌던 배상 비율인데 네. 재밌는 것은 2019년도 11월 달에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되니까 했네 안 했네. 우리 앵커님 방금 피해자들 말들 믿을 수 없다고 언론 믿을 수 없다라고 피해자 하니까 말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하느냐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런 됐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풍문이나 소문으로 하면 안 된다. 고난도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 사모 모두 포함해서 일반 투자자까지 녹취 의무를 강화했어요.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설명 의무 판매 절차를 강화시킵니다. 예. 어떻게 강화했냐면 판매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 행위 및 위험 숙지 방식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원금이 손실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렇게 고지를 하는 게 아니라 확인 방식이 아닌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닌 투자자, 판매 직원 모두가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게 했거든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하냐면 요식행위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설명 관련 질문에 대한 네네네 답을 넘어서 자신이 이해하는 상품의 특성, 최대 위험 등을 직접 기록 또는 진술하는 방식으로 판매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화되었거든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가 발표했던 제도 강화 방안입니다.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강화 방안. 설명 의무를 판매 절차를 강화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 방식대로 했느냐 안 했냐가 이번에 쟁점이 되지 않겠냐 싶고 금감원장이 오늘 아침에 세게 발언을 하셨던데 뭐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 방식에 있어서 대다수가 지금 어쨌든 사전 조사는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방식에서 아니고 다 예전 방식들로
그러니까 AI가 묻더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는 모닝콜에서 AI로 바뀐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안전 판매 기준을 강화된 기준을 다 우리 김 대표가 설명해 주셨는데 과연 이 상품을 판 은행 증권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느냐? 이제 그게 이제 불안전 판매를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증권사에 계시니까 이 자산운용사 증권들 함께 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에 그런 불안전 판매 여부가 일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건 뭐 소위 케바케라고 얘기들 하시죠. 그래서 상황을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 될 다 텐데. 하나하나. 근데 근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은행과 증권사는 고객들의 성향과 또 그 투자의 방식 또 방법, 대상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고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그 사모 사태 2019년도에 사모펀드 사태가 있었을 때 이런 고위험 투자 상품은 은행권에서는 안 팔았으면 좋겠다. 팔지 말자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였다가 이런 손실 위험성 있는 거는 팔지 말자.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예, 특히 이게 변동성이 매우 큰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은행권에서 팔지 말자 그래서 그 판매를 아마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었는데 예. 아마 이제 거의 대부분은 금지하고 이 ELS 관련된 것만 열어줬던 그 당시에 2019년 11월에 그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지금 한 5년 후에 다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본다면 근본적으로는 과연 이런 유사 상품들을 은행권에서 파는 게 적합하냐라는 근본적인 고민부터 지금 이참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불안전 판매 여부를 떠나서 ELS 같이 위험성 있는 상품을 과연 은행에서 상품으로 팔 만큼 이게 적합하냐? 은행에 찾아온 분들의 어떤 자산 운용의 상태, 성격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그래서 금지하려고 했던 했어야 걸로 되는데 예. 그러니까 여튼 법적으로는 지금까지 팔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걸 선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팔렸잖아요. 잠깐만 구분해 드리면요.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되니까 DLF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이렇게 해서 상품이 판매되니까 야, 이런 원금의 위험성이 있고 전체 원금이 손실날 수 있는 상품은 금지하겠다. 해서 그걸 고위험 고난도 상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금지가 됐어 은행에서 판매 금지가. 마지막 쟁점이 ELS였어요. 그러니까 ELS는 당연히 고위험 고난도 상품에 해당하는데 동일한 성격의 상품인데 이걸 금지를 시킬 거냐라고 하니까 은행이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뭐 사모펀드 다 판매 금지했는데 뭐 어떤 상품을 파느냐. 금융당국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거 당시 판매 판단할 때 허용을 해줬으니까. 위험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전하지 않냐라고 낙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성에 의해서 안전하다. 상품 구조에 있어서는 안전할 수가 있죠. 3년 만에 반토막이 날 거라고 누구나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은행들 답변을 보면요. 재밌는 게 안전하다고 해놓고 전쟁이 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고 확률상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소한 금융회사, 은행에서는 판매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는 게 네.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같은 경우 고령자 보호 방안들이 이런 뭐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투자자의 건강 상태 및 인지 능력, 주요 설명 이해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적합한지 적정한지를 해야 되는데 은행을 찾는 고객에 있어서는 원금 손실 나는 이 상품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을 보면 ELS 같이 위험한 상품을 은행에서 팔게 한 것 자체가 조금 적절하지 않다. 적합한 상품은 아니다. 그런데 여튼 팔게 돼 있으니까 은행이 팔았잖아요.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이 60세 이상 고령자인데 그분들이 아마도 은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이 상품에 가입했을 것 같고 이 상품이 상대적으로 뭐 아까 말씀하신 5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좋고 이자 형태의 수익이 보장을 되는 것처럼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품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 분들 아닐까요? 지금 근데 사실은 대부분이 이 정도 가입하실 분들. 네, 뭐 결론부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 아는 척은 하셨을 수 있는데 진짜 이해하고 가입하신 분은 상당히 적었을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은행에서 위험 상품을 무조건 팔면 안 된다. 그건 또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식 관련된 ETF도 다 팔잖아요. 그럼 위험 상품 아니냐? 손실 납니다. 위험 상품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어떤 것들은 주식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ETF 형태를 통해서든 뭐든 들고 있으면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들고 가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상품은 만기란 게 존재한다. 만기가 그러면 때문에. 만기 안에 사실은 되게 짧은 구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 보험료를 내가 수취하는 그런 되게 어려운 구조인데 그러면 상당히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지수의 변동성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그 전망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여의도 있는 전문가들조차 쉽지 않은 거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6개월 단위로 조기 상환을 시켜주면서 사실은 재가입을 시키면서 되게 소위 말하는 판매 수수료를 충기할 수 있는 되게 효자 상품이었을 겁니다. 은행에는? 은행들 입장에서. 근데 그러네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마치 혹시라도 이게 이자를 주는 일종의 그러한 그 소위 안전한 안전 상품으로. 상품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실제로는 조기 상환들이 됐었으니까 그랬었으면 사실은 이게 서로 혼선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 위험 상품에 대한 정의도 좀 다시 해야 되고 이런 파생 상품과 일반 그런 주식과 채권을 그냥 투자하는 거를 다 버무려서 그냥 또 위험 투자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그럴 얘기하는 수도 거는 또 이제 사실은 또 위험할 수도 있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금이 손실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돼서 확률이 높은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거는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다리면 되는 거죠. 존버를 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행을 찾는 고객들은 기본적 성향이 안전성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조건상 6개월을 조기 환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익을 또 가가지고, 남겼습니다. 그런 경험이 그 있어요. 조건을 달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은행 직원들은 자기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6개월짜리 상품을 마치 막 이 3년짜리를 6개월 조기 상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상품을 6개월 만기로 판매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관 경로 오전성에 따라서 신뢰하기 백목밖에 없고 그 신뢰에 따라서 이 마지막 절차가 모닝콜이라든가 AI를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오면 대답 오시면 예 해주세요. 잘 안 듣죠, 사람들이. 고객들이. 듣지도 않지만 오더라고 그러면 다 예. 워낙 길어요, 또 그리고. 예. 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응답 영혼 없이 하듯이 다들 대답을 해줬는데 그 결과만 가지고 설명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저는 은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치 이걸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을 했댔는데 이율이 좋으니까. 예. 그런데 그 황금알이 낳는 거위가 독을 먹어서 알을 못 낳고 알을 깨질 수 있었다. 라는 사실까지도 위험성을 고지를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제 경험상 이거 봐왔을 때는 위험성 고지했을 수도 있어요. 원금이 손실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적는다든가 흘려 지나가듯이 홀리듯이 원금 손실은 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중국이 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정성을 오히려 더 강조하지 않았나. 네, 고객에게 이렇게 보여져요. 정말로 정확하게 설명이 제대로 돼 있는 게 아닌가.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고객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했느냐.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했느냐.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율이 그 당시 한 판매할 때 아마 시장 이자율이 정기금이 1.5%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당시 1.5%, 2% 아래였을 텐데 이거는 그거의 한 3배 주는 상당히 고상품, 고수익 상품으로 그러니까 알려졌거든요. 이자 형식으로 돌려주는 게 당시 정기금보다 3배나 높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뭐. 저라도 가입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이걸 아셔야 될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당연하죠. 일반적인 것보다 뭔가 더 많은 수익을 준다고 하면 일단 의심하고 보셔야 되고 왜 그 수익이 나는지를 꼭 챙겨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이런 수익 구조,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내가 투자한 상품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를 꼭 챙겨 보셔야 된다. 첫 번째고 대표적으로 이런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 이게 월스트리트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의 수익 구조는 토끼처럼 먹고 코끼리처럼 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료 조금 받은 다음에 보험금 왕창 터지는 식으로.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 사실은 그 상품의 수익 구조를 잘 판단하고 사실은 가입을 하셔야지. 그 창구 직원 말 무조건 100% 믿으시면 안 되고 본인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금융감독원과 이복현 원장이 아침에도 은행들에게 뭐 책임 회피성 곤란하다 이런 예방 조치 우는 면피로 들린다.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감독원장께서는 보고 보고 계시는 있는 거예요? 것 같아요. 예. 이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지금 말씀 나왔던 건 주로 이제 설명 의무 위반 정도였는데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투자자 성향 조작도 보여져요. 투자자 성향을 왜냐하면 조작했다? 이 상품은 초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1등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령자들이 점수를 체크하다 보면 1등급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그 점수를 자기가 체크를 하든가 아니면 점수를 올려서 그 1등급을 만들어서 가입을 시키는데 1등급이 돼야지만 그다음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은 이게 이제 DLF 때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성향 조작에 대해서 정부가 뭐 이렇게 강화시켰냐면 예. 불공정 행위로 보고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까지 하겠다고 강화를 시켰는데 네.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단순히 설명 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투자자 성향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투자자 성향 조작에 있어서 직원들이 체크하는 게 많거든요. 보통은 자신이 체크를 해야 근데 되는데 그게 이번 ELS 홍콩 ELS에서 투자자 성향 조작이 있었다는 게 아직 확인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어쨌든 증언한 바에 따르면 자기는 그 점수가 안 됐는데 직접 들으셨어요? 예, 점수를 직접 올려- 들었어요? 예, 예. 점수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했던 게 있기 때문에 경험상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에 있어서도 단순한 설명 의무 위반만 볼 게 아니라 투자자 성향 조작에 대한 적합성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2019년 파생 상품 사태, 그 DLF 금리에 연계된 그 문제도 말씀을 잠깐 하셨고 라임 펀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건과 이번 홍콩 ELS 건은 근본적으로 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러니까 라임 사태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펀드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라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듯이 단기, 그러니까 자금은 개방형으로 언제든 빼갈 수 있는데 폐쇄형의 좋은 않은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했다가 돈 다 빼가니까 돌려줄 게 없어갖고 결국은 판매 중단이 있었던 게 라임 사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옵티머스는 완전 사기를 그건 사실은 사기고, 예. 이건 처음부터 사기고 작정하고. 네. DLF가 가장 이번 사건과 유사합니다. 그것도 똑같이 그 독일이나 영국의 그 소위 그 국채 금리를 사실 풋옵션 매도한 전략하고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예. DLF 사태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LF 상품과 ELS를 판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내년 상반기에 손실이 확정되고 불안전 판매 논란, 그러니까 책임 공방이 좀 될 텐데, 지금 가입해서 손실이 일단 날 것 같은 걱정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사실은 지금은 손실이 안 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HG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은 가입했을 때는 또 최소한 30% 내지 40%를 하락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늘 농협이 판매를 중지한 게 농협이 NH농협 판매를 예, 중지했어요. 중지를 했던데 이제사. 보니까, 예, 네. 나는 아마 이 상품의 위험성 때문에 중지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판매가 2등했거든요. 제일 많았던 가 국민은행이 국민은행, KB 국민은행. 8조 4천억 중에서 4조 연대 문제 농협은 한 1조 4천억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 중단을 한 것 같은데 냉정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또 40%가 빠지냐 30%가 빠지느냐 3년 안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근데 거죠. 상품은 이제 판매를 안 하기로 했군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저는 은행에서 판매 안 하는 게 정답인데 이 구간은 DLF보다는 위험성은 좀 적어요. 네. DLF는 너무 짧은 기간에 그 금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박 상품이었고 예. 올라가느냐 맞추냐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나. 단 한 번도 10년 안에 이런 경험 이슈스 밑으로 빠진 게 없기 때문에 판매할 때 원금이 보장되는 거와 같은 걸로 은행원조차 PB조차 인식하고 팔지 않았나. 예. 그러다 보니까 위험성 강조가 부족했다. 그렇게 보이시는데 그건 결국은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많이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가입해서 지금 이제 손실이 일단 확정돼 있는 거 내년 상반기에 홍콩 H지수가 30%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원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가입자들 이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조기 상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나요?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만약 여기서 더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찾아야 되겠죠, 사실은. 조기 상환을. 근데 이제 그나마 이게 바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바닥에 생각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은 기간이 너무 짧아갖고 남은 기간이. 예. 하지만 그 기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버티는 것도 근데 가입자들마다 또 구간이 다 다를 거라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일률적으로 지금이라도
파세요. 지금이라도 버티세요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 그러면 것만은 중국 맞다. 경제 동향, 자본시장 동향, 증시 동향을 송재영 센터장님 짧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중국 자본시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지금 부양책을 쓰는데 네.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아주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네. 네. 자, 홍콩 ELS 주가 연계증권 손실 가능성 그에 따른 불안전 판매 논란 앞으로 상당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한화자산운용 전무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